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이동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동경 기자, 지난 2월에 우리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 실태를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시청자들이 의견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에 댓글만 1,2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예. 사람을 갉아먹는 속도가 거의 로켓 수준이다. 또 쿠팡의 배송 속도가 가끔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쿠팡을 한 번 더 취재했습니다. 오,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취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방송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했다면 이번에는 쿠팡에 납품을 하는 판매자들 얘기군요. 네, 먼저 그 전에 쿠팡이 지난달 미국 증시에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이날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벨을 직접 울렸습니다. 타동 직후 김 의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경영진과 함께 크게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쿠팡은 상장 첫날 장중 69달러까지 치솟으며 단숨에 기업 가치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2위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이번 상장으로 5조 원의 실탄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눈길을 끈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김범석 의장 뒤에 성조기와 함께 나란히 내걸린 태극기였습니다. 태극기는 그날 뉴욕 증권거래소 입구에도 쿠팡 로고와 함께 개양됐습니다. 같은 날 쿠팡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띄운 광고에도 역시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도 쿠팡이 한국 기업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In 1960, it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Today, it's a top 10 economy in the world. We are just, the industry and the creativity of Koreans have created a miracle of the Han River, and we're just so excited to be just a small part of that incredible story.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한국 마케팅이 도리어 쿠팡의 국정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쿠팡이 과연 한국 기업 맞냐는 겁니다. 당장 정부 부처 장관들의 말도 엇갈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쿠팡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문제는 한국의 토종 기업들이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 투자를 받아서 커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조금은 다르죠.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하는 거죠. 서울 송파구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쿠팡.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상장한 회사는 이 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 쿠팡의 지분을 100% 보유한 쿠팡 INC입니다. 이 쿠팡 INC의 본사는 한국이 아닌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에 있습니다. 델라웨어주는 회사에 대한 주 정부 간섭이 거의 없고 법인세 혜택도 커서 미국 내 조세 피난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사의 소재지를 따진다면 권칠승 장관 말대로 쿠팡은 미국 기업입니다. 특히 상장 과정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쿠팡의 경영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국적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쿠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필두로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김범석 의장부터 중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재무, 기술, 행정 분야의 최고 책임자는 물론 비상임 이사도 전원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한승 경영총괄 대표와 네이버 출신인 박대준 신사업부문 대표 등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쿠팡의 지분 구조는 어떨까? 상장 전 최대 주주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사의 비전 펀드,
지분율은 39.4%입니다. 비전 펀드엔 일본뿐 아니라 중동계 자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 캐피털이 19.8%, 인도 투자회사인 매버릭 홀딩스도 지분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최대 주주는 그린옥스 캐피털의 창립자인 닐 메타로 19.8%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중동과 인도계 자금을 더해 성장한 회사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이런 쿠팡을 한 주당 29배 가치를 가진 차등 의결권 주식을 이용해 76.7% 의결권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은 대부분의 영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고용과 투자, 납세도 한국에 하는 한국 기업이란 입장입니다. 네, 본사의 소재지나 임원 구성 그리고 지분 구조까지 뭐로 보나 쿠팡이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요즘 기업의 국적을 따지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제공과 고용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세금을 대한민국에 잘 낸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동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이 우리 시장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돈도 잘 벌고 세금도 잘 낸다. 뭐 얼마든지 환영이죠. 네, 그런데 쿠팡의 이른바 갑질과 횡포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이군요. 네, 이분들은 쿠팡의 최저가 시스템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쿠팡에서 5년째 여성복을 파는 정영호 씨. 지난 겨울 신상품 점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옷을 겨울 주력 상품으로 정한 정 씨는 피팅 모델과 계약도 맺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판매량이 크게 늘 것에 대비해 옷 200벌을 미리 주문해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늘어나던 제품 주문량이 갑자기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진 작업도 잘 하고 모델 섭외도 잘해서 물건이 이제 그게 하루에 막 뭐 50장, 100장 이렇게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잘 나가는가 보다 하는데 한 열흘 정도 팔았나 싶은데 갑자기 주문이 바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10분의 1로 줄어요. 확인 결과 같은 옷을 2,400원 더 싸게 파는 다른 판매자가 쿠팡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쟁 판매자가 정 씨의 상호가 붙은 제품 이름과 광고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은 분명히 우리 마크도 떠 있고 상품명도 저희로 돼 있고 아 이게 뭐지? 우리가 이 가격에 팔았나 이걸? 팀장한테 야 너 이거 가격 수정했냐? 아니라는 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정 씨에게 옷을 샀던 사람들이 남긴 구매 후기와 별점까지 새 판매자에게 몽땅 넘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 씨가 고객과 주고받은 상품 문의와 답변도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써도 되느냐 묻지도 않고 이렇게 공들여서 작업한 거를 갖다가 순식간에 도둑질이에요. 이건 말도 없이 저희 모델 이미지 얼굴에 저작권 우리가 공들여서 만든 상품을 아무 말 없이 허락도 없이 갖고 간다는 거는 이건 도둑질이죠. 정 씨는 쿠팡에 항의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쿠팡의 판매 정책이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바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였습니다. 해서 말한 쿠팡은 같은 상품을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를 위너, 즉 대표 판매자로 선정합니다. 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우선 상품 검색 시 위너만 노출됩니다. 다른 판매자의 상품은 따로 버튼을 눌러야만 볼 수 있습니다. 위너가 되지 못하면 판매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정 씨처럼 위너의 상품 페이지로 기존 판매자의 상품명과 대표 이미지, 후기와 상품 문의를 몰아줍니다. 위너가 모든 걸 갖도록 해 판매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승자 독식 시스템입니다.
빼앗긴 판촉 사진과 후기, 별점을 되찾아오려면 정 씨가 다시 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피말리는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그 팀장하고 같이 밤 8시부터 2시간마다 10시, 12시, 새벽 2시, 4시, 6시 저는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그 시간별로 깨갖고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갖고 그 가격 경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뭐 500원, 100원 뭐 이러다 보면은 마진이 0이 돼요. 결국 39,900원이었던 점퍼는 단 하룻밤 새 26,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팔면 손해나는 가격이었습니다. 판매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하던 정 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쟁자가 파는 점퍼가 같은 제품이 맞는지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한 물건은 같은 옷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거 저희 거 끈도 이제 두툼하고, 예, 끈도 두툼하고 여기 거는 끈도 얇고, 그다음에 이런 소매 두툼하고 쫀쫀한데 이건 그냥 탄력도 없고. 비슷한 상품인데 마치 같은 상품인 것처럼 묶여 있었던 겁니다. 거듭된 요청에도 꿈쩍않던 쿠팡은 정 씨가 서로 다른 옷이라는 것을 직접 입증한 뒤에야 두 상품을 분리해 줬습니다. 석 달 만에 간신히 자기 제품을 되찾아왔지만 그 사이 고객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른 색상으로 하나 더 구매하려고요 했다가 그 업체에서 사서 그런 후줄근한 물건을 받게 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판매량은 회복되지 않았고 200벌 가운데 절반도 팔지 못한 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가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배송기간이나 고객 응대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쿠팡에서 팔리고 있는 유아용 완구입니다. 가격은 59,000원. 기존 판매자는 유니키즈로 현재 아이템 위너입니다. 취재진은 기존 판매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규 판매자로 등록한 뒤 검색창에 해당 상품명을 입력해 선택하고 가격만 58,500원으로 500원 낮췄습니다. 30분 뒤 아이템 위너가 취재진으로 교체됐습니다. 기존 판매자가 썼던 상품 이름과 상품 이미지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상품명 앞에 붙어있던 판매자 브랜드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바뀐 건 가격과 판매자 이름뿐입니다. 후기, 별점, 상품 문의도 모두 가져왔습니다. 2위로 밀려난 종전 위너는 첫 화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판매 이력도, 고객 신뢰도 없는 신규 판매자가 그저 싼 가격 하나만으로 기존 판매자가 공들여 쌓아놓은 자료들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쇼핑몰들도 판매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는 합니다. 같은 상품이면 판매자들을 묶어 한눈에 서로 가격 비교가 되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저가를 제시한 위너 판매자만 우선 노출시켜주고 다른 판매자의 사진에 별점까지 뺏어서 몰아주는 곳은 쿠팡이 유일합니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는 아마존의 바이박스 제도를 한국에 가져온 것인데 이런 어떤 부작용이 많은 제도, 사회적으로 민원이 많은 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운영을 하더라도 미국식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이 돼야 되고요. 쿠팡은 아이템 위너 방식에 판매자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가 판매자 약관입니다. 깨알 같은 약관 17조.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의 컨텐츠를 쿠팡과 다른 판매자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또 판매자가 쿠팡에서 판매를 중단해도 기존 콘텐츠의 권리를 쿠팡이 계속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우리 법이 보호하고 있는 콘텐츠 저작권도 광고 모델의 초상권도 쿠팡의 약관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한마디로 저작권법의
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약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실 좀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관규제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약관이다라고 저희도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도 이 조항이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지금도 들여다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이 이제 어떻게 하냐가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표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드리는 거죠. 쿠팡은 위너 시스템에 대해 대부분의 판매자, 소비자가 만족하고 있으며 고객 경험으로 경쟁하고 싶지 않은 일부의 문제 제기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귀찮게 여기저기 비교해보지 않아도 물건을 최저가에 살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이면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무엇보다도 이 다른 판매자가 정성스럽게 제품 홍보 사진 찍죠, 고객 응대해 놓은 이 모든 콘텐츠들을 아이템 위너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쿠팡은 판매자들이 약관에 다 동의를 했다는 건데 취재에 응한 판매자들 중에는 아예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깨알 같은 약관을 꼼꼼히 읽는 분도 드물 것이고 설마 이런 황당한 내용이 약관에 들어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판매자들이 겪는 고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팔아도 중간에서 쿠팡이 터무니없이 정산을 늦게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배송은 로켓인데 정산은 거북이인 쿠팡의 이중적인 행태를 취재했습니다. 쿠팡은 쉬는 날이 없어요. 로켓 배송은 1년 365일 쉬지 않으니까요. 쿠팡 로켓 배송 상품으로 기능성 베개를 판매 중인 최모 씨. 4년 전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로켓 배송 매출이 70%에 달할 정도로 판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쿠팡이 바로바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자금이 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도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지 않죠. 항상 자금 압박 같은 것들. 우리 같은 경우는 자금의 여유가 많은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몇 천만 그렇게 묶여 있어도 사실 데미지가 크거든요. 쿠팡은 판매자에게서 로켓 배송 상품을 미리 사들인 뒤 물류센터에 보관합니다. 이어 주문이 들어오면 물류센터 안에서 포장을 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합니다. 쿠팡의 초고속 배송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산은 물건을 떼간 뒤 최소 50일 이후에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순에 쿠팡에 물건을 납품했다면 실제 물건값은 5월 초가 돼서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에선 물건이 잘 팔려도 걱정이란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매출이 많이 늘어나도 당연히 좋아할 만은 안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될 자금이라든가 상품들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자금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흑자도산이 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1, 2주 단위로 콕콕콕 자금들 막히고 그러잖아요. 자금 늦게 들어오고 그럴 때. 로켓 배송이 아닌 일반 배송 상품 정산도 마찬가지. 쿠팡의 주정산 제도. 한 주 판매분의 7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월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 동안 물건을 팔았다면 쿠팡은 이 판매 대금의 70%를 4주 뒤인 4월 2일에 나머지 30%는 다다음 달 첫날인 5월 1일에 입금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한 뒤 꼬박 2달이 돼서야 물건값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월 달에 나간 금액을 100% 다 받으려면 3월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3월 달까지 버티려면 저희가 쿠팡 매출이 1억이 나왔을 때는 2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한 달씩 돈이 물려 있는 거죠. 대금 정산에 2달 가까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 쿠팡은 고객이 환불을 원할 때 따지지 않고 바로 해주려면 대금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네이버와 11번가 등 경쟁업체들의 평균 정산 기간은 9일에서 10일 정도입니다. 똑같이 반품, 환불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정산 기간은 쿠팡보다 확연히 짧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정산 기간을 더 줄인 이른바 로켓 정산 프로그램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구매 확정 다음 날이었던 정산일을 배송 예정일 바로 다음 날로 단축한 겁니다. 빠른 정산을 도입을 하면서 물건을 주문 결제하고 한 2, 3일 정도의 정산이 빨리 되면서 일주일 정도는 앞당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경쟁사와 달리 쿠팡은 대부분 직매입이라 정산 기간도 차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판매자의 물건을 사서 되파는 방식이라 고객 응대부터 재고 부담까지 다 지고 있고 그만큼 비용도 시간도 더 든다는 겁니다. 판매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쿠팡은 선정산 프로그램이라는 걸 내놓았습니다. 말이 정산이지 은행에서 먼저 대금을 받고 대신 이자를 내는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쿠팡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물건값을 연리 4.8%의 이자를 물고 미리 당겨오는 겁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내 돈 받는 건데 왜 얘네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내가 받아야 하는 형태인 건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받아야 되나? 진짜 화가 나죠. 더 황당한 건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대출 한도가 소진돼 금세 마감되기 일쑤입니다. 뭐 수백 군데가 진행할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 시간에 마치 수강 신청하듯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그 한도 여유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면 5억이 소진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제대로 실행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니까. 쿠팡은 왜 바로 정산을 안 해주는 걸까? 만성 적자인 쿠팡은 이번 미국 증시 상장 과정에서 지난해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 지출한 돈보다 많아졌다고 신고했습니다. 현금 흐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2014년 로켓 배송을 시작한 이래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착시에 가깝습니다. 1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매입 채무. 그런데 매입 채무는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아직 주지 않은 판매대금, 즉 외상값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급증하면서 쿠팡이 계좌에 묶어놓은 정산금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판매자에게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현금이 많아진 듯 보이는 건데 쿠팡은 사업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자평했습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은 2달 있다가 받아야 하는 상황. 이 돈이 좀 돌아야 장사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가혹한 상황인데요. 네, 장사가 잘 될수록 쿠팡에 묶이는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건 정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군요. 네, 게다가 내가 받을 돈인데 이걸 은행에 이자를 내고 빌려야 한다고요. 아니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가시죠. 네. 네. 문제는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갈수록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행태를 스스로 바꿀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인데요. 쿠팡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곳마다 마찰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에서는 무조건 내가 첫 번째. 음식 배달은 한 번에 한 집만. 쿠팡의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재작년 5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 3사가 장악하고 있던 배달앱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후발주자 쿠팡이츠가 내세운 전략은 로켓 배달. 많게는 고객 5명의 주문을 배달원 1명이 나르는 기존 배달과 달리 한 번에 한 집만 빠르게 배달하는 전략입니다. 1시간 걸리던 음식을 불과 20분 만에 따끈따끈한 상태로 손님에게 배달하는 겁니다. 로켓 배달의 성패는 배달 노동자. 사업 초기, 쿠팡은 숙련된 배달 노동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두둑한 배달비를 앞세웠습니다. 각종 배달 인센티브는 물론 시간대, 날씨별로 추가 배달비를 퍼부어주며 단기간에 많은 배달 노동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초창기 2% 남짓이던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2년 만에 20%로 올라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 이어 3위에 안착했습니다. 월간 쿠팡이츠 앱 이용자 숫자도 지난해 12월 기준 284만 명으로 1년 사이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배달 격전지이자 트렌드를 선도하는 서울 강남 3구에선 쿠팡이츠가 이미 배달의 민족을 앞질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일 쿠팡이츠가 1등 공신인 배달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받는 기본 배달비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20% 깎은 겁니다. 2,500원으로 계속 단건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500원이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크죠. 저희한테 600원이라는 돈이. 원래 이제 배달기사들 100원, 200원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되게 20만 원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쿠팡 측은 배달 노동자들이 먼 거리를 기피해서 거리에 따라 배달비를 더 얹어주기로 했고 그 대신 기본 배달비는 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들은 먼 거리 주문이 많지도 않은데 이걸 핑계로 기본 배달비를 깎은 건 쿠팡의 꼼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토사구팽. 사업 초기 한 명의 배달 노동자가 아쉬웠던 쿠팡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 뒤엔 가차없이 배달 노동자 몫을 깎기 시작한 겁니다. 쿠팡이츠 초기 런칭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돈이 되니까 이제 라이더들이 간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이제 단가를 낮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겠죠. 2,500원에도 콜이 빠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은 1위 네이버를 바짝 뒤쫓는 강자입니다. 추격의 원동력은 로켓 배송. 쿠팡 매출에서 로켓 배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그런데 로켓 배송 초기만 해도 쿠팡이 챙겨가는 몫은 15에서 20% 수준이었습니다. 판매자들에게서 8,000원에서 8,500원에 납품받아 로켓 배송 상품으로 10,000원에 파는 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2-3년 새 쿠팡이 자기들이 챙기는 마진율을 급격히 올렸다는 게 판매자들 얘기입니다. 일부 상품은 40%에 육박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똑같이 10,000원에 팔려도 판매자 납품가는 6,000원. 이제 쿠팡이 4,000원을 챙겨간다는 얘기입니다. 판매자들은 특히 지난 2019년에 쿠팡이 공급 단가를 낮추라며 판매자들을 거세게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초창기 쿠팡 로켓 진행할 때는 공급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이제 그 쿠팡이 손실을 많이 보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정책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수수료를 더 많이 걔네가 챙기고. 공교롭게도 쿠팡은 지난 2019년 1조 원이 넘게 늘어나 있던 적자를 사상 처음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쿠팡이 좋은 조건을 제조업체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쿠팡 브랜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할 것이고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유통업체가 다 얻은 다음에는 제조업체들의 가격을 더 깎게 될 겁니다. 중소제조업체들한테는 이제 재앙이 될 수도 있죠. 최근 쿠팡은 잘 팔리는 제품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 상품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쿠팡은 2017년 주방용품 PB 브랜드를 시작으로 음식료품, 가전제품, 화장품, 의류에 이르기까지 나날이 상품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쿠팡의 PB 브랜드는 14개, 제품 수는 3,400여 개까지 늘어난 상황. 이유는 적지만 안정적 판매량이 나오는 생활 필수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유통 플랫폼이 제조사와 납품까지 손대면서 기존 판매자들의 입지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PB 상품 진출도 실은 미국 아마존의 전략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미국 온라인 유통시장의 50%를 장악한 아마존. 2019년 기준 PB 브랜드 135개를 운영 중입니다. 아마존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브랜드까지 합치면 450여 개. 제품 수는 2만여 개에 이릅니다. 아마존은 이런 PB 상품들을 자사 사이트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12월 아마존이 비즈니스를 쥐어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마존이 제조사의 이익까지 독점하면서 신제품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제조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처음에 돈을 많이 줘서 배달 노동자들을 끌어모으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돈을 다시 깎고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딱 1년 전쯤이었죠. 이런 식으로 음식점 수수료를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독점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고 나섰고 결국 배달의 민족은 사과했습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요. 시장을 장악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이윤 추구에 나서는 거 뭐 전형적인 행태겠습니다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착취한다는 말까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아, 물론이죠. 예. 그런데 이동경 기자, 네. 지난 2월 우리 스트레이트가 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 사이에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 소식이 또다시 들려오네요. 네, 그 사이에 벌써 쿠팡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나 잇따르는 사고에도 쿠팡은 그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6일 쿠팡 배송기사 48살 이모 씨가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쿠팡에 취직한 이 씨는 매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새벽 배송 기사로 일했습니다. 이 씨는 일한 지 1년 만인 지난달 휴가를 내고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직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냥 고시원에 좀 쉬고 싶다. 이렇게 부인분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1차 부검 소견은 뇌출혈과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입니다. 쿠팡은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늘 그랬듯이 언론에 뿌린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사망 당시 휴가와 휴무 상태로 일하지 않고 있었다. 또 이 씨가 주당 평균 4일을 일했으며 근무 시간도 40시간에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 쿠팡 기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폭증하는 배송량 때문에 일하는 동안 한시도 쉴 틈이 없는 것은 물론 일할 때 주어지는 1시간 무급 휴식 시간대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들어오면 입사하면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15kg에서 20kg 정도 빠져요. 가면 갈수록 물량이 늘고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계약 연장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무리해서 하게 되고 쉬는 시간에도 식사 못하고. 근무 시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료를 주지도 않고 그냥 4시간, 40시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쿠팡 내내 근무 시간과 전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 씨의 사망 전날엔 쿠팡 관리직 직원이 일을 마치고 돌아간 뒤 집에서 숨졌고 지난달 25일에도 쿠팡 기사 43살 김모 씨가 인천에서 물품 배송 도중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만 모두 9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또 갑질 논란까지 끊이질 않자 지난해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 쿠팡 김범석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노동자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임금 떼먹고 사과 한마디 안 하면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업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올해 국감 증인 영순위는 쿠팡 김범석 대표여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3곳에서 김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김 대표는 어느 곳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김범석 대표가 나와서 증인을 할 수 있도록 증인 신청을 했었는데 워낙 이제 쿠팡의 이제 대관 능력도 좀 막강하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서 사실상 증인 채택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이 쟁점이 됐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 김범석 대표 대신 자회사 전무가 출석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끝내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나 물과금에 대해서는 사과하시죠. 사과 못하겠습니까? 고인과 그의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회를 얕보는 듯한 쿠팡의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위메프와 티몬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2015년 국정감사. 그러나 쿠팡 김범석 대표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농구를 하다 다리를 다쳐 못 나간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쿠팡은 자살을 비판하는 언론에는 억대 소송으로 재갈 물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쿠팡의 코로나 방역 실태와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집중 보도한 시사주간지 기사들입니다. 쿠팡은 이 언론사와 기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제대로 된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아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취재 기자의 말은 다릅니다. 쿠팡에서 전화도 안 받고 제 뭐 어떤 메신저로 카톡도 안 되고 그 모든 그런 상황을 다 차단한 상황에서 메일로만 질문을 보내라 그랬고, 근데 그 메일을 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기사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쿠팡은 지난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보도한 대전 MBC 기자에게도 역시 1억 원짜리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쿠팡은 두 건 모두 정정보도나 반론 게재 요청 같은 언론 중재 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으로 직행했습니다. 비판하는 언론은 억대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듯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큰 돈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추가 보도를 한다든가 추가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은 약간이라도 티끌이 있으면은 내가 공격당하겠구나. 미국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한 쿠팡은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 물류센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영향력도 더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 성공이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일궈진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